오늘 금요일은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세계와 K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문희장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 평론가님은 그냥 노랑 병아리처럼 예쁘게 입고 나오셨네요. 네, 요즘 너무 우울한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정말 옷 색깔이라도 화사하게 해서 기분을 좀 업시켜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할 얘기도 그렇게 또 화사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안경도 핑크색으로 바꿔주시면 더 우울함을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너님이 핑크색을 쓰시면 보는 저희가 화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왜 싸우시는 거야 지금? 서로 저 덕담하고 있는데. 핑크색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집사람이 빨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보라색으로 왔어요. 옷이 두 개예요? 네. 근데 우리 알파고 기자님은 항상 이렇게 즐거움을 의외의 순간에 주시네요. 저 여기에 양념으로 왔고요. 메인 디시는 이제 문평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혹은 저 좀 보시기에. 어제 몰디브에서 왔어요. 몰디브. 야, 우리가 방송 안 하는 때를 또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외국 갔다 오시고 네, 그랬군요. 어제 도착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리조트에 가서 모히또를 마시고 그런 여행이 아니었고요. 모히또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타는 그 페리에 타가지고 그런 식으로 섬에 갔습니다. 왜 가신 거예요? 왜? 두 가지. 하나는 방금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다뤘잖아요. 인도 네. 몰디브 관계. 그걸 좀 약간 관찰하고 싶었고 그리고 결혼 10주년 뭘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이 결혼 10주년이나 없으니까. 됐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리조트에서 아니고 그냥 그 헬리에서? 일반인들이 사는 섬에서 조그마한 부티크 호텔. 그래서 국내 최초 짠네어 몰디브 투어를 개발했습니다. 설마 그거 브이로그 다 찍고 유튜브 생방송하고 막 그러신 거죠? 네, 그걸 할 거예요. 다 찍어놨습니다.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몰디브를. 근데 어쨌든 다녀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인도하고 몰디브 관계. 잘할 그 다리가 있는데 원래 공항이 있는 그 섬이 있는데 수도 바로 그 앞에 있어요. 6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섬에 그 몰디브에 도착을 하면 이제 무조건 페리라든가 아니면 스피드보트를 타야지 수도에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리조트를 갈 수가 있는데 그 공항이 있는 섬하고 말레 수도 섬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그 자동차 타시면 한 7분, 6분 거리의 다리거든요. 그걸 중국이 아예 깔아줬어요. 중국이? 그래서 몰디브에서는 친미, 반미쿠가 없고 그냥 친인도 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진중한테 넘어갔는데 거기에 난 이제 반발들. 야, 그래서 중국이 또 그런 쪽에서 외교를 잘하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다리를 중국이 놔줬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냥 다리 놔주고 갔나 보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리 놔주고 어디 가요? 중국은 그 본인들이 인프라를 깔아줄 때 중국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중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고 조건이 있군요. 예,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를 지킨다는 이유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인들이 가서 그 현지에 동화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인들만의 어떤 타운을 구성을 하면서 중국은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살고 있던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중국이 들어와서 인프라를 건설해서 그 나라 주민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중국이 걷어가요. 그리고 그 다리는 고스란히 몰디브의 빚으로 남는 거죠. 아 그거는 선배님 그 다리를 그 프렌드십 다리라고 써 있고 그냥 갖다 준 거였는데 중국이 그 다리를 주면서 노리는 거는 그 다리에 대한 혜택 아니고 정부를 자기한테 끌어당기면서 인도를 군사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압박을 하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스리랑카에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스리랑카도 그렇죠. 사실 중국이 거기에 1대1로 통해서 들어가서 돈을 좀 쟁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는 돈 목적보다는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는 항상 중국을 미국이랑 싸운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한국이라는 한반도에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좀 남쪽으로 가면 중국이 인도랑 그렇죠. 군사적으로 중돌이 더 심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리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 뭐냐면 지금 우리 인천에도 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 자체가 한국한테는 그렇게 비싼 다리가 아니거든요. 그 다리를 우리가 만들어줬었다면 뭐 몰디브를 이상한
노선, 외교 노선 전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리조트 사업을 우리 기업들 했었으면 아이고 그 얘기 그만합시다. 문재인 정부 때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신남방 정책이 추진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연결시키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딱 그거였어요. 끊어버리고 우리는 큰 나라하고만 큰 회사하고만 상대할 거야.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에만 집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잠깐 짜증 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본 주제. 수도 말레이는 신호등 없어요. 수도 전체 신호등 없어요. 왜 신호등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길들이 일방 통행이고 그리고 수도이라는 거는 여의도 크기예요. 아, 작아서. 너무 작아요. 저도 그 유일하게 이렇게 그 신호 하나만 있었는데 그 공항에 가는 길을 연결해주는 그 딱 그 지점에 있었는데 그 말고는 수도 내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서방 언론하고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네. 전쟁 난 이후에 2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도 우리 대통령이 KBS 대담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더군요. 오로지 그냥 푸틴을 위한 방송이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불편한 질문은 하나도 없고 푸틴이 잘했다. 푸틴이 훌륭하다. 이런 내용의 친 트럼프 성향의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가 깔아줬어요. 아예 그냥 자리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폭스뉴스가 원래 되게 극우 보수 성향의 언론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트럼프를 워낙 지지하던 그런 언론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부정선거로 된 거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다가 폭스뉴스에서 지난해 초에 이제 해고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워낙 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잘못했어, 러시아가 침공할 만했어라는 식의 발언을 해오던 사람인데,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슨 큰 언론사와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이 사람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제 더 이상 언론사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 저 그 말 안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규제 TV와 그렇죠. 인터뷰했던 것과 유사하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때는 네. 뭐 국제 뉴스면을 차지하진 않았으니까요. 자, 이 2시간 7분 동안 저는 이거 다 읽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번역된 걸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늘 주장하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강의를 한 30분을 쭉 하는데 터커 칼슨이 중간중간 끄덕끄덕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들어주면서 너 쇼할 거야? 아니면 제대로 인터뷰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인터뷰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래, 내가 30초만 얘기할게. 이러고 30분 동안 역사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했던 모든 명분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러시아인들 또는 친러시아계를 통해서 러시아계를 향한 폭력이 얼마나 엄청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치화되고 있는 부분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토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처음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했던 모든 약속들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소외를 당했고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몽땅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 저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요 다 본다라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서방 언론 중심으로 그 관계를 접하다가 이 푸틴의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충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로 했어요. 이 시점 때문에 저 인터뷰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문 평론가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프랑스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다 해요. 미국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시민들이 자기네 대통령 볼 거예요. 마크론 그리고 푸틴, 바이든 그리고 푸틴 비교가 되거든요. 그 인터뷰를 보시면. 아,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푸틴 대통령 역시 훌륭하다. 예. 역시 대중을 앞두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구나.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네.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소련 시절에 그 강한 러시아를 다시 원하는 거거든요. 네. 역시 우리 푸틴, 우리의 아버지 푸틴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한 방을 크게 날려줬어. 우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뿜뿜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푸틴은 되게 잘하나 봐요. 우리가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를 위해서 머리가 진짜 좋은 건지 그만큼 인프라를 오랫동안 해서 깔아준 건지. 이제 앵커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약간 꼼수들을 부리고 정치적인 뭐 쇼들을 하고 그 자리에 오른 거 아니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KGB에 있었고 나름 좀 약간 정보기관에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이라는 나라, 러시아이라는 민족의 그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다가 그 자리에 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퀄리티가 훨씬 좋군요. 네, 퀄리티 차이가 있을 거고 다른 서방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란 예전에 그 사실은 서방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도 보시면 예전에 너무 퀄리티가 높았거든요. 그 프랑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내 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명언도 못 내밀었지. 못 들어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되면서 포퓰리즘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 물론 푸틴이 잘못한 것들은 많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그런 질문들 안 나왔다는 식으로 이제 KBS 대담이랑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2시간짜리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는 터커는 불편한 네. 질문들을 하려고 해요. 아, 근데 딱 막아버려요. 그때 좀 살짝 혼내줘요. 푸틴이. 혼내주니까 이제 다시 뮤텐을 하고 다시 좀 인터뷰가 또 이렇게 괜찮은 분위기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왜 그런 불편한 질문들을 못 물어보냐. 사실 솔직히 좀 약간 까놓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제가 내일 모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랑 인터뷰했을 때 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니 근데 위원장님 지금 북한에서 인권이 왜 이러냐니까 제가 따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똥을 안으로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서양 세계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터커이라는 기자가 속하는 문명 속하는 팀의 적이에요. 푸틴은. 네. 거기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제 보기에는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좀 어이가 없네 듣다 보니까. 터커 칼슨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던 게 그렇죠.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세계 정상회의에 또 본인이 가가지고 내가 푸틴하고 인터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이거죠. 푸틴이 영국과 EU를 향한 발언이 사실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인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 자막에도 물론 사진 자료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미국 무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몇 주 만에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유럽인들이 좀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인터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말이 맞나 보죠? 그 감정 없이 까놓고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서양이 지원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푸틴이 잘못했다 잘했다 아니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합니까? 너무 정답을 말해서? 아니면은 지금 옳지 유럽- 않은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유럽의 정상들이 분노를 한 거죠. 특히나 그렇죠.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영국은 영국은 지금 화가 많이 화가 났어요. 났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왜? 영국 경제 지금 망해가고 폭망한 상황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여기는 뭐 전체 유럽을 위한 전쟁이야라는 명분으로 뛰어들었는데 푸틴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걸 만약에 영국인들이 들었다, 이걸 봤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하등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에 지금 우리 경제 망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엉뚱한데 지원한 거 아니야? 라는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폴란드라든지 발트 3국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 있죠. 그리고 예전에 소련에 속해 있거나 또는 동유럽 국가였던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서방에 붙어가지고 러시아를 막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콜로라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출마 자격이 있네 없네 얘기 나왔었지만 그거 다 그냥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 바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 승리는 기정사실이고 트럼프는 예. 딱 봐도 예전에 로마 제국 때 시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시저 같은 느낌이에요. 예, 시저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이 후퇴해가지고 이제 다시 좀 세습으로 넘어갔고 그 공화국이 무너지고 딱 시저다 한번 뭐죠 그 딕테이터로 됐다가 네, 다음에 네. 중간에 또 그 뭐죠 상원이 됐다가 다시 재집권. 예. 제 똑같아요, 보기에는 트럼프도? 미국의 시저는 트럼프예요. 그러면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이게 저는 지금 이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토를 향해 가지고 네. 내가 첫 번째 집권할 때 니들 국방비 돈 내라 2% 그랬지? 그 GDP의 2% 수준을 올리라고 했지. 그거 지금 달성한 나라도 몇 개나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 있죠. 왜 미국과 상관없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느냐. 실제로 나토 31개 회원국이 있지만 나토의 그 분담금 중에서 68%를 미국이 분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있었고 마크롱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나서가지고 우리 유럽 방위군 창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큰일 났어. 이랬는데 다행스럽게 바이든으로 체인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트럼프의 이 발언이 어마무시하게 적확하게 유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근데 여기서 너도 나도 얘기하는 게 우리 저기 국방비 확충해야 돼라는 얘기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으세요?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죠. 와. 역시 트럼프 말 트럼프네. 한마디에 지금 나서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 분담금 올린다고 그러네? 아니 이게 되는 거였네? 바이든 저 무능한 것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큰일 자체가 났네요. 엄청난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이제 국방 부분을 감당해 주니까 미국이 와서 갑질하잖아요. 진짜로 그 유럽 국가들이 자주 국방을 하고 미국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미국 와서 그렇게 갑질하겠어요? 근데 지금 갑질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갑질하려고 돈을 쏟아부지는 거고 그 앞으로는 갑질 안 할 거라면 그럼 빠져 우리는 알아서 국방을 할 건데 근데 미국이 그 사실은 제가 트럼프의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나는 갑질도 하고 싶고 근데 옛날만큼 돈 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바이든이 너무나 순진하게 내가 갑질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들어 얘기해줘 내가 내줄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국의 몰락이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거예요. 트럼프는 나 경찰 국가 안 할 거야. 나 갑질하고 다 필요 없어. 아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럽이 자주 국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을 버는 데는 미국 군수산업체예요. 그렇죠. 예, 주로 무기를 수출하는 데가 미국 5대 군수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늘 다른 방송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는지 아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다.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일 때는 어땠습니까? 트럼프와 관계 되게 좋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중재를 했어요. 네.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저는 여기서 진짜 곤란해지는 건 한국하고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미중 무역 전쟁을 발발시킨 장본인이잖아요. 바이든이 들어서면 그게 살짝 달라질까 했더니 아니에요. 그 기조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기조를 계속 바이든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 러시아는 어차피 트럼프하고 친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중국하고 일단 손을 잡고 있어요. 왜?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붙잡을 건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고민도 있어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이건 또 러시아의 고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 트럼프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숨통이 하나 트이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한테 착 달라붙었었고 딱 엎드렸는데 이거 약간 달라지겠는데 네. 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하고 소통에 적극적이었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국 트럼프가 또 정권 잡으면 또 락켓맨 얘기하면서 우리하고 북한의 관계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에 이 전쟁 문제가 조금 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솔직히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는 뭐 긍정적인 면이고 그보다 더 부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게 미국 이익 우선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방위비 분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뭐 1조 내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그때 문재인 정부가 좀 많이 잘 막았던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1조 정도 됐는데 그거의 5배, 6배를 네. 6조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무진들, 그러니까 미군 내에 주한미군 내 실무진들은 사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알거든요.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냥 일부러 크게 질러놓고 그렇죠. 밑에서 협상하고 이런 그리고 상황이죠. 뭐 주한미군 네. 철수까지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네. 다들 뜯어말렸던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철수해가지고 미군을 미국 본토에 갖다 놓든지 또 다른 나라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 비용 더 많이 든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포나 이런 쇼맨십이 솔직히 저는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간에 가자지구 피난민 공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 지금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네타냐후 왜 이러냐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사우디 언론에서 나왔는데 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블링컨이랑 만났을 때 대놓고 얘기했고 그거 이제 언론에 내보냈어요. 그 예전에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데 지금 이 스탠스가 됐어요. 니네들이 팔레스타인을 공격시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경찰 아니면 군인이 졸수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랑 수교 안 하겠다. 이거는 원래 트럼프 때 깔아주었던 아브라함 협정의 끝 부분이 이제 사우디였는데 사우디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스탠스에 왔는데 사우디가 이제 아예 그냥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네, 있군요. 예전에는 좀 약간 네, 좀 애매하게 했는데. 네, 애매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어젠가 그저께는 또 밀링컨의 기사가 떴어요. 우리는 지금 아랍 국가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건국을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짜고 있다. 어제 이스라엘의 그 안보부 장관 제 외삼촌 엄마가 쿠르드족인 유태인 한 명이 있는데 네. 이타마르 장군이 장관이 이 말을 했어요. 우리라는 말이 이제 자기 정당을 말해요. 우리는 이 정부에 있는 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건국시키지도 않을 거고 미국이 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너무 크게 반발했거든요. 그래서 제 보기에 이제 느낌이 뭐냐면 기사들을 종합해서 파즐들을 맞춰보니까 미국 보기에는 이거 이대로 가면 오히려 이란이 너무 부상하고 있어요. 네, 지역에서. 그러네요, 지금. 그럼 이란을 좀 제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팔레스타인 쪽에 힘을 실어줘야죠. 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이 야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는 와중에 우리는 최대한 할 거로 하고 이제 마무리 하자고 해서 이제 라파 공격까지 다 나왔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물음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또 이란의 외교부 장관 에밀 나히현인가? 하여튼 네. 그분의 성이 너무 긴데 에밀 아저씨가 또 다시 한번 한 에밀 바퀴 아저씨가. 나왔어요. 레바논에 가서 레바논 정부랑 만났지만 네. 원래 어디에서 숨는지를 모르는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네, 이란다 네. 만났고 다음에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엘을 만났는데 중동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완전히 세력 균형이 바뀔 것인지 뻔해요. 아, 그렇군요. 라파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공격을 지금 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바이든이 엄청 화가 나 있다는 것이고, 이집트는 3만 명이 군인을 거기에 보냈어요. 니네들 계속하면 우리는 병화협정 깨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게다가 아주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면서도 그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안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타냐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그러니까 사석에서 네타냐후를 향해서 정말 원색적인 욕설을 네. 퍼부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 무슨 세 번이나 의미냐면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흘러나온 것 자체가 사석의 얘기가 흘러나왔던 것 자체가 일부러 흘린 거죠. 그죠. 일부러 흘린 거잖아요. 뭐 네타냐후를 압박하기 위한 건데 또 하나 흘러나온 게 있어요. 영국 데일리 메일을 통해 가지고 네타냐후 장남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서 여유 있게 놀고 있는 장면이 사진과 함께 맞아요. 막 나왔잖아요. 그건 뭐다? 이제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한 3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 예비군들을 모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총리 아들은 참전도 안 하고 놀고 있다. 이건 뭐다?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반 네타냐후 그 세력을 좀 키우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들 자체가 다방면으로 지금 네타냐후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 구구 장관들 말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 총리 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뭐든지 없어요. 하겠다는 취지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단은 미국의 미국이 해야 손에 된다. 손에 달려 있는 공급 거죠. 중지하고 그냥 끊어야 된다 관계를. 게다가 지금 그 지난해에 이스라엘 군이 난민촌 가자지구 있는 난민촌 공격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때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형 폭탄을 터뜨렸다라는 뉴스를 빵 하고 내보냈잖아요. 이것마저도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거 확인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기 중단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네타냐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빌드업이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선거가 정말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 물어볼게요. 근데 멍청이라고 안 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예의 바르니까 좀 그러니까. 순화시킨 건데. 이걸 말해도 돼요? 이 영어 발음을 내가 말하면 안 되겠지? 아니 저한테 왜 시켜요? 본인이 해보세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 저 우리 미국 다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다 미국 안 가봤어요. 제가 하면 위험합니다. 네, 그럼 지나갑시다 이 부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선거 얘기, 인도네시아 선거, 프라보워 수비안토 나이가 많군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은 자기가 장인을 쿠데타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전에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실패로 돌아왔습니다만 다시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 된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템을 선배님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오지 마세요. 제 거는 파키스탄이에요. 자, 네. 자, 이 프라보라는 정리해 사람은 주시죠. 네. 자, 이 사람이 예전에 수하르토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이제 독재했던 사람이 있고 사람이죠. 그 사람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네, 사위예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인권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뭐 2020년까지 미국 입국이 금지될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정치 가문들이 주로 대통령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다면은 이거 정치 가문은 원래 동남아에서 워낙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근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빈민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 10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2019년에 이분이 재선을 성공을 하면서 약간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안 되겠다. 나도 정치 가문화 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악명 높았던 자신과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던 라이벌인 프라보우를 국방장관에 임명을 한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때부터 이 사람과 야합을 하기 시작한 연합하겠다. 거죠. 그렇습니다. 야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이거 필리핀하고 되게 그러니까 비슷하죠. 수비안토의 부통령으로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 프라보의 부통령으로 해서 뭐 정확한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결과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라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어차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꼭두각시 바지 사장으로 나와서 당선이 된 거고 조코 그 위도도 아들. 대통령이
지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게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네. 퇴임 후에도 어떤 영향을 발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것도 거죠. 재밌었고 또 파키스탄 선거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파키스탄에서 예전에는 임란 칸이라는 분이 있으셨고 이분은 크리켓 선수였거든요. 근데 크리켓. 네, 크리켓 선수였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그분이 탄생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뭐 국힘당하고 민주당 같은 두 개 정당이 있었고 정권이 그분들 사이에 갔다 왔다 하고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빈폰을 하면 군부는 중간에 나서 야야 조용히 있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구도였는데 아예 정치계에 없는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임란 칸. 국민 영웅. 예, 그분 이제 유명한 이제 크리켓 선수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정도로 파키스탄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계열의 영웅이라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 살아요.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근데 이분이 자꾸 이제 자선 활동을 했어요. 자기 갖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진짜 비주류 정치인이었어요. 오랫동안 비주류 정치인이었다가 파키스탄 사람들이 야 잠깐만 우리 이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오랫동안 비주류 정치인이에요. 마치 좀 약간 뭐 진보당도 많으면 5명 뭐 예전에 한번 9명으로 선출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좀 약간 크게 뭘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판에 힘을 실어줬어요. 힘을 실어줬는데 그때 이분이 나와서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뭐 모든 나라들한테도 찍소리를 하고 미국이 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서 푸틴을 한다 만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역시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너무 빠르게 민주화하려고 했어요. 민주화는 그렇게 빠르게 하는 거 아니야. 한국 빠르게 했지만 중동에서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알겠어요. 뭘 했냐면 합정모장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합정모장을 바꾸려고 합참모장을. 하니까 네. 군부는 정치인들을 좀 약간 매수해가지고 이분을 실각시켰어요. 실각시키고 난 다음에 진짜 파키스탄 사람들 눈에서 개망실 당할 수 있는 이상한 혐의들을 씌워서 이제 처벌들 하려고 했는데 그 처벌들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지금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재혼을 불법적으로 했다고. 불법 결혼 혐의를 씌웠어요. 그래서 7년씩 마누라까지는 했거든요. 그 선거 앞두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와 파키스탄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이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했더니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에도 정당으로 안 가고 무소속으로 들어갔는데 무소속으로 들어갔는데도 1등 됐어요. 물론 지금 본인이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이런 상황이다. 조만간 시끄러울 알겠습니다. 거고. 지금 총선이 8일에 있었었는데 그때 신드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된 하피즈 나임 우르 레흐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적한 사람으로 림란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이라는 당의 출신이었던 무소속 후보 사이프 바리 둘 중에 누가 됐느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사실은 나임 우르 레흐만이 됐어요. 그랬는데 나임 우르 레흐만이 나 당선증 반납할게. 왜? 사이프 바리가 원래 나보다 더 표를 많이 받았는데 3만 1,000표 받았는데 이 사람 거를 11,000표 받았다고 하고 나를 성관이가 조작했어. 나를 당선시킨 거야. 나 이거는 안 되겠어. 누구도 덤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돼. 이러면서 당선증을 반납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 빨리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니죠? 국민이 민주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핵폭탄을 갖고 있는 군부가 있잖아요. 좀 카드 게임 할 때 남의 패도 좀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중요한 실세가 건 군부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한 이 사람이 참 멋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지? 아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외 외국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급변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봐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 외교를 잘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자성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자성하면 안 된다니까. 저기까지 이렇게 소리가 좀 뻗쳐 올라가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